여기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상대방을 흔들고 요리하는 어느 한 드리블 도사가 있습니다. 많은 수비수들이 그에게 다리가 풀리는 굴욕을 맛봤고 비하인드 백드리블이 주류이기 때문에 스틸이 거의 불가능이었으며 쉐이크 앤 베이크라고 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요상한 묘기에도 된통당했습니다. 이는 워낙 독창적이고 실전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었고 오죽하면 게임에서까지도 이 선수만의 전용 기술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그의 이름은 자말 크로포드. NBA 역사상 최고의 드리블러를 논할 때 항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이며 전세계 농구인들에게 비하인드 백드리블의 신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는 한평생 단 한 번도 드리블만을 따로 연습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숙련도를 올리기 가장 힘든 분야에서 남들은 죽어라 노력하지만 크로포드는 오로지 본능과 재능만으로 정점에 올랐고 진짜 만화에서나 볼 법한 천재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슈팅마저 32살 이전까지는 오프시즌에 개인 연습을 절대 안했으며 그런데도 수비수를 달고 쏘는 터프샷에 무척이나 능했고 저 멀리 3점 라인에서조차 반칙을 당한 경우에도 득점을 거뜬히 성공시켰습니다. 그는 재능만큼이나 리그 역사에 남긴 족적도 엄청 대단했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넘사벽 기록들이 여러 있으며 그 중에는 감히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능가한 것도 있으니 과연 얼마나 특출난 커리어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말 크로포드는 1980년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태어났으며 아기 때 성격이 매우 소심한 편이었고 또래들에 비해 말과 행동이 굼뜨다 보니 부모님이 걱정을 크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크로포드가 3살의 무렵 활발해졌으며 하는 심정으로 유아용 농구대를 선물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으며 닳고 다를 때까지 매일 가지고 놀았고 그렇게 장난감을 계기로 일찍부터 농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집이든 밖이든 항상 공을 챙길 정도로 심취해 있었으며 NBA 중계도 꼬박꼬박 챙겨보았고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는 마이클 조던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광팬인지 그의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200번이나 돌려봤다고 하는데요. 거의 신을 찬양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 우러러보았고 훗날 조던과 같은 무대에서 뛰기를 기대하며 NBA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려한 플레이 스타일을 자랑하는 길거리 농구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볼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모습에 크나큰 매력을 느꼈고 여기서의 묘기들을 하나둘씩 따라하며 드리블 실력을 키웠습니다. 참고로 재능이 매우 특출나다 보니 드리블을 비롯해 슛과 패스 등 모든 스킬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익혔는데요. 이미 10살 때부터 고등학교 감독들이 눈독 들일 만큼 엄청난 신동이었고 더불어 키까지 꾸준히 잘 자랐으며 13살 때 175cm, 16살 때는 196cm였습니다. 중간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정서가 불안해져 2년 동안 농구를 그만둔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백기를 거쳤는데 실력이 전혀 줄지 않았으며 뒤늦게서야 고등학교 3학년 때 농구부에 처음 들어갔음에도 그 즉시 동료들 사이에서 에이스로 등극하였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팀 성적까지 고교 커리어 첫 시즌부터 단 한 번의 워싱턴주의 챔피언을 달성했는데요. 당시 포인트 가드로 뛰고 있던 그는 기록이 경기당 평균 23득점에 11어시스트였고 워싱턴주에서 가장 최고의 고교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미국 전체 랭킹에서는 10등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NBA에 대한 가능성까지 매우 긍정적으로 비춰졌고 이에 수많은 농구 팬들이 크로포드의 활약을 보기 위해 항상 경기장을 찾았으며 유명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NBA 스타 플레이어들도 직관을 왔었습니다. 그의 장기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드리블이었는데요. NBA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준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화려함과 정교함이 극에 달해 있었고 팔과 다리가 길쭉하다 보니 마치 요요를 돌리는 것만 같았으며 공을 뒤로 넘기는 비하인드 백드리블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스와 슈팅마저 뭐하나 흠잡을 점이 없었기에 역대급 천재라 극찬을 받았고
여러 명문대학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으며 고교 4학년 졸업반 이후 그는 미시간 대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1학년 신입생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이스를 맡았고 평균 득점이 팀 내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그런데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대학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었으며 더군다나 학생임에도 1살 된 자식과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프로 무대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치자마자 크로포드는 2000 NBA 드래프트를 신청했고 여기서 전체 58명 중 8번째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뽑혔으며 이후 트레이드를 한번 거쳐 최종적으로는 시카고 불스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전설이자 농구 황제인 마이클 조던의 광팬이기에 트레이드 소식을 듣자마자 엄청 기뻐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처참히 굴욕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진작에 은퇴한 상태였지만 평소에 종종 시카고 불스 경기장을 찾아와 현역들과 연습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로포드도 자연스레 조던과 안면이 트게 되었고 연습 상대로 자주 불려 친밀도가 점차 깊어졌으며 1년차가 끝났을 적에는 조던의 지인들을 소개받을 만큼 사이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허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던의 무서운 면들이 뚜렷하게 느껴졌는데요. 그건 바로 승부욕과 자존심, 그리고 도박이었으며 2년차를 앞둔 오프시즌 때 크로포드는 조던에게 잘못 꼬여 금전적으로 2번이나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38살이었던 조던은 다시 NBA로 복귀하고자 몸을 푸는 중이었고 어느 날 연습 도중 $1000짜리 3점슛 내기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21살이었던 크로포드는 젊음의 패기로 자신감이 넘쳤으나 아슬아슬하게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그는 약이 올라 판돈을 5배 늘려 $5000로 재승부를 요청했고 이번에는 거뜬히 승리를 거둬 복수와 돈을 둘 다 챙겼습니다. 헌데 이대로 집에 가려는 찰나 조던이 각자 몰고 온 자동차를 걸고 마지막 내기를 하자 했으며 그의 차는 $450,000씩이나 되는 페라리였고 이길 수 있을 만한 데다 거절하기에도 몹시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승부욕의 화신이라는 별명답게 조던의 퍼펙트 승리였는데요. 그는 단 한 번의 노골 없이 무자비하게 3점을 전부 꽂아 넣었으며 승부가 끝난 즉시 곧바로 크로포드의 차를 타고 유유히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얼마 뒤에는 주사위 도박으로도 조던에게 또 된통 깨지게 되었고 이때 잃은 금액이 최소 $100,000였으며 안 그래도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렸기 때문에 당시 통장에 잔고가 없던 터라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도박에 진절머리가 난 크로포드는 그날 이후로 손을 씻고 오로지 농구에만 집중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2년차 0102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훈련 도중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파열된 건 아니었기에 시즌 막바지에라도 복귀를 할 수가 있었으며 23경기밖에 뛰지는 못했지만 회복이 잘 된 터라 기량이 줄지 않았고 기록도 오히려 신인 때보다 향상되었습니다. 3년차에도 평균 득점 2자릿수를 기록하는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그러자 4년차에는 벤치를 벗어나 드디어 선발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이에 걸맞게 평균 득점 면에서 팀 내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고 한 번은 무려 50득점이나 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구단들의 관심이 꽤나 높아졌으며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트레이드를 통해 뉴욕 닉스로 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7년이라는 초장기 계약을 선물 받았습니다.
정도로까지 구단이 투자할 만큼 크로포드는 잠재력과 스펙이 상당했는데요. 일단 신체 조건부터가 키 196cm에 양팔 가로 길이의 합이 208cm로 가드 포지션에 있어 매우 이상적이었고, 슈팅마저 레이업부터 미들, 거기다 3점까지 모든 부류가 가능했으며, 더불어 위급한 상황에서 득점을 꽂을 수 있는 강심장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훨씬 더 주목받는 특출난 능력이 따로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드리블이었으며, 현란한 스텝과 정교한 볼핸들링, 그리고 상대를 속여 넘기는 시선 처리와 찰나의 빈틈을 헤치고 나가는 순발력 등 돌파를 위해 갖춰야 할 주요 요소들이 완벽히 마스터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쉐이크 앤 베이크라 불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전매 특허 묘기를 부리곤 했는데요. 단순 직역으로는 흔들고 굽는다이지만 상대를 요리한다는 중의적인 표현도 담겨 있으며 눈뜨고 코 베일 정도로 귀신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드리블 도중 순간 급격히 공의 방향을 바꿔 수비수를 흔드는 크로스오버를 앞이 아닌 뒤로 백드립을 하는 게 첫 번째 동작이고, 그러자마자 재빨리 다시 원래 방향으로 드리블 없이 공을 또 가져오면서 동시에 점프와 양발 착지하는 것이 두 번째이며, 이후 득점이나 어시스트로 마무리하는 것이 세 번째 동작입니다. 공이 주로 뒤로 넘나들기 때문에 세트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언제 어느 방향으로 꺾을지도 예측하기가 힘든 터라 수비수 입장에선 막기가 참으로 곤혹스러웠는데요. 게다가 심지어 쉐이크 앤 베이크 이외의 다른 묘기들도 과감히 선보였으며 역대 최상위권 레벨의 드리블러라는 호평이 자자했고, 그의 활약은 NBA 주간 하이라이트에 단골처럼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허나 플레이가 이리 환상적임에도 정작 뉴욕 닉스 팬들에게는 그다지 이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난사 기질이 극도로 심하기 때문인데요. 평소 수비수의 견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분별하게 슛을 던지는 편이었고, 더군다나 기복이 큰데 볼 욕심과 슈팅 시도 개수가 많다 보니 반복되는 득점 실패로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자멜 크로포드가 자멸 크로포드로 불렸으며, 간혹 40점, 50점을 꽂는 엄청난 득점 폭발력이 나오곤 했지만 거짓말같이 다음 경기에서 죽을 쏘는 게 허다했기 때문에 공만 잡았다 하면 팬들은 내심 불안해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팀 성적도 매년 밑바닥을 기었는데요. 크로포드는 뉴욕에서의 4년차 때 팀 내에서 평균 득점이 가장 높았지만 안정감 부족으로 결국에는 다음 시즌 때 도중 트레이드를 당하고 말았으며, 새로 들어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도 경기력에 대한 기복이 여전히 심했습니다. 신체 조건과 기술이 우수한데도 정작 승리 기여도가 별로였기 때문에 참으로 계륵같은 존재였고, 그래서인지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았으며, 거기다 벌써 데뷔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플레이오프 경험이 한 번도 없는지라 실력에 비해 커리어가 초라하다며 그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애틀랜타 호크스로 이적한 10년차 0910 시즌부터는 갑자기 무수히 극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크로포드를 주전이 아닌 벤치로 기용하는 감독의 전략이었고, 여느 때보다 효율성이 무척 좋았습니다. 1대1 플레이와 슈팅 시도가 많은 건 여전했지만 상대 수비수가 벤치다 보니 비교적 수준이 낮아 거뜬히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었으며, 수치상으로도 슈팅 성공률을 비롯한 여러 항목들이 과거보다 호전되었습니다. 평균 득점 같은 경우 리그 전체 벤치 선수들 사이에서 1등이었고, 3점 슛을 넣음과 동시에 반칙으로 자유투를 얻어 이까지 추가 성공하는 4점 플레이는 이번에 누적 개수 역대 1위를 달성하였으며, 그만큼 크로포드는 배짱과 담력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이처럼 개인 기량이 출중하여 혼자서도 득점을 창출할 수 있기에 특히나 팀원들이 부진한 때는 존재감이 더욱더 빛을 발했는데요. 구단은 벤치 싸움을 압도하던 그의 활약에 힘입어 수많은 승리를 거뒀고, 끝내 동부 3등으로 정규 시즌을 훌륭히 마쳤으며, 이에 크로포드는 공헌을 높이 평가받아 커리어 처음으로 식스맨 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뷔 10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무대도 밟았고,
치열한 접전 끝에 4대3으로 1라운드 미러키 벅스를 격퇴했으며 마지막 6차전 7차전은 벤치임에도 불구하고 양팀 사이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2라운드에서는 우승후보 올랜도 매직에게 0대4로 처참히 무너졌지만 1년 뒤 1라운드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애틀랜타가 4대2로 복수에 성공하였고, 이에 대한 1등 공신이었던 크로포드는 1라운드 평균 득점이 팀 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역시나 무늬만 벤치일 뿐 알맹이는 사실상 주전이었습니다. 다만 2라운드는 또 아쉽게 패배로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벤치 에이스로서 선수 가치가 한창 높아졌기에 크로포드는 이후 수많은 구단들에게 러브콜을 받았고, 그중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선택해 1년을 뛰었으며 다음에는 LA 클리퍼스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32살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계약 기간이 무려 4년이었고 그만큼 기량의 꾸준함과 부상에 대한 내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의외로 그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오프시즌에 개인적으로 슈팅 훈련을 한 적이 없었으며 최대 장기인 드리블 실력도 그닥 처절하게 연습해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즉 타고난 재능이 독보적으로 대단했는데요. 심지어 노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폼이 퇴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성기가 계속 거듭되었고 특히나 볼핸들링은 더욱더 정교해졌으며 LA 클리퍼스에서도 상대발을 꼬이게 만드는 앵클 브레이커의 명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게다가 팀도 우승을 충분히 노려볼 법한 강대한 전력을 갖춘 상태였고 주전과 벤치가 둘 다 탄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든든했으며 드리블과 운동 능력 그리고 패스, 각종 분야의 끝판왕들이 모여있다 보니 역동적인 묘기들이 빈번히 연출돼 보는 맛도 쏠쏠했습니다. 한 번은 무려 17연승을 달성한 적이 있었고 크로포드가 여기서 총 5년을 뛰는 동안 플레이오프에도 매번 빠짐없이 진출했는데요. 비록 팀원들의 부상과 허술한 수비 때문에 모두 맥빠지게 중도 탈락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우승 경쟁을 제외한 크로포드의 개인 커리어는 그 5년 동안 나름대로 큰 성과를 냈으며 식스맨 상을 추가로 2번이나 차지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업적을 이뤘을 때의 나이가 34살과 36살이었는데 둘 다 리그 역사상 식스맨 상의 최고령 기록 1등과 2등이었고 게다가 이를 총 3번 수상한 건 그가 최초였습니다. 경기력이 날마다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며 들쑥날쑥해도 신내림 받은 날에는 모든 과오가 용서될 만큼 임팩트가 굉장했으며 슈팅 성향이 무모한 편이지만 벤치 자원 한정으로는 혼자서 자력으로 득점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매우 드물기에 나이가 들어도 그는 여전히 가치가 제법 높았습니다. 오죽하면 클리퍼스를 떠나게 됐을 때 당시 37살인데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강팀에게 영입 제안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이제까지의 플레이오프 성적이 영 좋지 않아 반지 원정대에 합류하는가 싶었더니 허나 그는 명예를 쫓아 우승권 팀에 들어가기보단 팀을 우승권으로 만드는 걸 더 선호했으며 젊은 유망주들이 주축인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1년을 뛰었던 크로포드는 고령임에도 별다른 부상 없이 80경기를 소화했고 평균 득점마저 여느 때와 똑같이 두 자릿수를 찍었으며 드리블은 물론이고 수비수를 달고 쏘는 터프샷도 변함없이 폼이 건재했습니다. 그의 벤치 경쟁력은 팀 성적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고 끝내 서부 8등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달성했는데요. 비록 여기서의 결과는 1라운드 패배로 아쉽게 일찍 탈락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구단 입장에선 무려 14년 만에 밟은 무대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됐으며 게다가 한편 팀의 최고참으로서 어린 후배 동료들을 잘 이끌어줬었던 크로포드는 시즌이 끝난 뒤 올해의 팀 메이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실력 못지않게 대인관계도 매우 좋은 편이었고 리그 전체적으로 발이 넓었으며 그렇다 보니 오프시즌 때에는 항상 그가 주최하는 사설 경기에 슈퍼스타들이 찾아와 주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크로포드는 휴식기에도 계속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언제나 살아있었고, 더불어 식단과 체중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미네소타 이후 38살의 나이에도 러브콜이 줄지어 들어왔으며 이번에는 1년 계약으로 피닉스 선즈에 입단하였습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그는 여기서 감히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역사를 썼는데, 그건 바로 한 경기에 무려 51득점을 꽂아 넣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최고령 기록을 넘어선 것이었으며, 과거에는 50득점 이상을 넣은 최고령 타이틀에 38세 315일로 조던이 등재돼 있었지만 크로포드가 이를 39세 20일로 갱신하였습니다. 거기다 선발이 아닌 벤치 신분으로 달성한 업적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컸고, 더불어 NBA 역사상 한 경기 50득점 이상을 각기 다른 4팀에서 기록했다는 색다른 업적도 추가됐으며, 세 팀까지는 전례가 여러 있었지만 4팀은 그가 최초이자 유일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록은 마치 불멸처럼 오늘날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피닉스와의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그에게 관심 갖는 구단이 여러 있었고, 늦긴 했지만 정규 시즌 막바지에라도 브루클린 네츠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나이가 40살로 리그 최고령이었으며 시즌 첫 출전부터 슈팅 성공률 50%를 선보였고, 거기다 5분 만에 어시스트를 3개나 기록하는 등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량과 노련미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 첫 경기가 커리어 마지막이 되고 말았으니, 코트를 밟은 지 6분도 채 안 돼서 부상을 당했으며 상대와 크게 충돌한 게 아니었음에도 허벅지 뒷근육이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커리어 2년차 때의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제외하고는 여태껏 대체로 건강했으나 이제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나이였고, 리그의 다른 구단들도 그의 부상 소식에 앞으로 더 이상 영입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로포드의 커리어 마지막 시즌은 허무하게 끝이 났는데요. NBA 복귀를 위해 노력했으나 1년 반 동안 어느 제의도 받지 못했으며 이에 할 수 없이 결국 은퇴를 선언하였고, 당시 그의 나이 만 42세였습니다. 커리어 자체는 겉으로만 봤을 때 벤치 자원인데다 올스타 경험도 아예 없는 평범한 수준이지만 전략상의 가치와 그의 실제 활약상은 비범하다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대단했습니다. 화려하고 위협적인 드리블과 언제 어디서든 자신있게 슛을 던지는 대담성, 그리고 벤치 싸움을 압도하는 걸 넘어 한 번 터지면 슈퍼스타 부럽지 않았던 폭발적인 득점력까지 기복이 심하다는 게 흠이긴 하나 이를 덮고도 남을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러주는 구단이 끊이지 않았고, 마지막 브루클린 네츠 때를 제외하더라도 커리어 기간이 무려 19년이나 됐는데요. 그 사이에 이룬 업적도 식스맨 상을 비롯해 독보적으로 1등인 것들이 여러 있으며, 사전 플레이 성공 횟수도 현재까지 선두를 유지 중이고 3점슛 성공 총 개수는 역대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선수와 경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게다가 농구에 대한 사랑이 워낙 깊은지라 아직도 자신이 주관하는 사설 대회에서 직접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를 포함해 비하인드 백 드리블, 그리고 주특기인 쉐이크 앤 베이크까지 실력이 전혀 녹슬지가 않았는데요. 언제 봐도 정말 신기하고 멋진 기술이며 오죽하면 너무나 독창적이어서 게임에서조차 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드리블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안 따라해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크로포드는 여전히 농구계에서 많은 사랑과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